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돈과 재물을 긁어 모으는데 바친 사내. 그에게 돈은 곧 법이었고 재물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날, 사내의 목숨은 실한 오라기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핏빛처럼 붉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바람을 예고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평화롭던 김 영감의 대저택, 그 육중한 대문이 거친 발길질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성난 사내들이 횃불과 날 선 농기구를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김 영감을 끌어내라.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저 거머리 같은 놈을 잡아라. 사내들은 김 영감은 물론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의 가족들까지 거칠게 포박했습니다. 김 영감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변변한 저항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는 마을 광장 한복판으로 개처럼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광장은 이미 수백 명의 농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눈은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놈이 바로 김 영감이다. 흉년에도 세금을 올려 우리 땅을 빼앗아간 악독한 놈이야.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함과 저주 속에 김 영감은 무릎을 꿇린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붉은 띠를 두른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 창, 죽창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김 영감, 내 놈이 백성들에게 지은 죄는 죽어 마땅하다. 내 놈의 피로 이 땅의 한을 씻을 것이다. 죽창 끝이 김 영감의 턱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과 함께 목에서 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 영감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모든 것을 체념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광장의 소란을 찢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지요. 성난 군중을 해치고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허름한 옷차림의 이웃마을 농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선 안 돼요. 김 영감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평생을 지독한 구두쇠요, 악덕지주로 손가락질 받던 사내. 분노한 농민들의 죽창 끝에서 목숨을 잃기 직전인 바로 이 사람을 어찌하여 또 다른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것일까요? 이 사내에게는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붉은 바람이 불기 전 동네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사내, 김 영감이 미친 거지 강처사를 처음 만나던 그날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의 김 영감은 참으로 영악하고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농사꾼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릴 때 그는 저작거리를 돌며 시세의 흐름을 읽었고 남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에는 홀로 등잔불 아래에서 주파나를 튕기며 불을 불렸지요. 그의 집은 고을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기와집이었으며 그의 곳간에는 쌀과 잡곡이 산처럼 쌓여 해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뒤뜰 창고에는 값비싼 배와 비단은 물론 소금과 젓갈까지 온갖 귀한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천석군이라 불렀으나 실은 그 재산이 몇 천석에 이르는지 아무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가 늘어날수록 백성들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김 영감의 사랑방으로 그의 소작인 박서방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사정을 봐 주십시오. 김 영감은 장부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투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올가을 도지를 며칠만, 딱 며칠만이라도 밀어주실 수는 없겠사옵니까? 제 안사람이 몸져 누워 약값으로 쌀을 써버렸습니다. 즉즉. 자네 사정은 딱 하나, 약속은 약속이지. 아내가 아픈 것이 내 탓은 아니지 않은가? 나리,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박서방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김 영감은 싸늘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계약은 계약일세. 기한을 넘겼으니 자네가 내게 진 빚은 이제 2배가 되었네.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자네가 경작하던 그 손바닥만 한밭대기는 내 것이 되는 수밖에. 나리. 그것만은 제발. 그 땅은 아버님부터 읽어온 저희 식구 목숨줄입니다. 내일 해지기 전까지일세. 그럼 이만 가보게. 김 영감은 박서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박서방이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그에게 가난한 자의 눈물은 그저 소금물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 영감이란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냉혈한 김 영감에게 온 동네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동네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이자 인간 말종인 강처사를 남몰래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강처사라는 사내를 말할 것 같으면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나이는 이미 부록을 넘겼으나 하는 짓이라곤 대낮부터 술에 절어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 전부였지요. 한쪽 눈은 흉측한 상처로 멀어버렸고 얼굴은 얼근 자국이 가득한 곰보였습니다. 게다가 어릴 적 다쳤다는 다리를 심하게 절어 그 걸음걸이가 위태롭기 그지없었지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파리가 꼬일 정도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이런 강처사가 그날도 어김없이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술기운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인지 글쎄과나 마구간에 매여있던 말을 몰래 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처사는 관아 소유임을 버젓이 보여주는 낙인이 찍힌 말에 고삐를 잡고 저작거리 한복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비켜. 이 강대사 나가신다. 그아. 술에 취한 자가 모는 말이 온전할 리 없었지요. 말은 이리저리 날뛰며 채소 자판을 뒤엎고 아낙네들의 치마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 미친놈 좀 잡아라. 관아 말을 훔치다니 저놈 이제 맞아 죽겠구나. 비명과 고함이 뒤섞이고 이내 성난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포졸들은 순식간에 강처사를 말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이 간이 부었구나. 괘씸한 놈. 어서 압송하여 곤장을 20대 이상 쳐야 한다. 관아의 말을 훔친 것은 큰 죄였습니다. 강처사가 뼈도 못 추릴 만큼 매를 맞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점잖게 차려입은 김 영감이 하인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생각했지요. 저 독사 같은 김 영감이 저 꼴을 보고 얼마나 비웃을까?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김 영감은 포졸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정중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워대다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살피는 사람인데 술기운에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김 영감께서 보살피는 사람이라니 이 미친 거지를 말하는 것이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작거리의 피해는 제가 전부 몇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김 영감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뒤에 선 하인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은 재빨리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포졸의 우두머리 손에 슬며시 쥐어주었지요. 돈주머니의 무게를 느껴본 포졸의 얼굴에 놀라움과 탐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감의 체면을 봐서 이번만은 넘어가도록 하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포졸들이 물러가자 김 영감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희죽거리고 있는 강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더러운 악취에도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자신의 소매로 강처사의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사 어른, 얼른 이러시면 못 씁니다.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김 영감 아닌가? 내가 말 타는 거 보았는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은가? 김 영감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강처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명했지요.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사죄하고
손해액의 3배를 보상해드려라.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돈 한 푼 나가는 것에는 벌벌 떨며 가난한 소장농의 밭을 빼앗는 그 김 영감이 어째서 저 쓸모없는 거지에게 이토록 큰 돈과 정성을 쏟는단 말인가? 대체 김 영감은 왜 저런 미친놈을 저렇게까지 챙기는 게가? 그러게 말이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틀림없어. 혹시 저 거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 아닐까? 그해 6월 보름,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동구 앞 물방앗간 근처에 사는 농부 최서방은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 밤늦게 집을 나섰다가 새벽녘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 근처에 다다른 최서방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평소 꼭꼭 걸어 잠그던 살인문이 살짝 열려 있고 안방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지요. 아이고, 대사님. 살살 좀 하시오. 분명 자기 아내의 목소리인데 그 소리에는 평소 들어본 적 없는 묘한 열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조심스레 창호지에 침을 발라 구멍을 내어 들여다본 광경은 그야말로 천지가 뒤집힐 일이었지요.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그의 아내가 반쯤 풀어헤친 적삼 사이로 봉긋한 가슴을 드러낸 채 낯선 사내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내의 하얀 종아리가 사내의 허리를 감싸고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이 된 듯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뜨거운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기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사님. 어찌 이리 튼실하시오.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에 최서방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사님이라니. 자세히 보니 그 사내는 다름 아닌 동네에 미친 거지 강처사였습니다. 얼근 곰보 얼굴에 애꾸인 그 더러운 거지가 자기 아내의 몸 위에서 거칠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나 죽소. 크크. 이래야 제맛이지. 내 서방은 절대 줄 수 없는 마실개다. 강처사의 투박한 손이 아내의 풍만한 젖가슴을 쥐어짜자 아내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황홀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온몸을 떨며 절정에 이르는 비명을 지르는 순간 최서방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개같은 년놈들. 최서방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가렸고 강처사는 헛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비실비실 웃었습니다. 어이구, 주인장이 오셨구먼. 크크. 그 뻔뻔한 모습에 최서방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부엌으로 달려가 벽에 걸린 낫을 집어들고 돌아왔습니다. 죽여버리겠다. 이 더러운 놈. 최서방이 낫을 휘두르자 강처사가 간신히 피했지만 날카로운 낱날이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튀었고 강처사는 비명을 지르며 마당으로 굴러나갔습니다. 아이쿠야. 이놈아, 사람 잡겠다. 강처사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새벽 마을에 울려 퍼졌고 최서방은 피 묻은 낫을 들고 그를 쫓아 마당으로 뛰어나갔지요. 오늘 내 놈을 끝장내고 말겠다. 그 소란에 이웃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급보를 전해 들은 김 영감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최서방, 진정하게. 사람을 죽이면 어찌 될지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김 영감은 비키시오. 저놈이 내 마누라와 최서방이 울부짖으며 사정을 말하려 하자 김 영감이 재빨리 그의 입을 막고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듣고 있네. 지금 그 말을 하면 자네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자네 아내도 마을에서 못 살게 되고 말일세. 그 말에 최서방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김 영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에서 꺼낸 묵직한 돈주머니를 최서방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100냥이 넘네. 가져가게.
그리고 자네가 내게 진 빚 50냥도 없던 일로 하겠네? 이 일은 강 처사가 술에 취해 자네 집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하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네? 김 영감은 돌아서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강 처사가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소. 최 서방이 화가 난 것도 당연하지만 내가 책임지고 처벌하겠으니 모두 돌아가시오. 그리고는 강 처사에게 다가가 엄하게 꾸짖는 척했습니다. 강 처사, 이 사람아. 술이 웬수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네. 강 처사는 피가 흐르는 어깨를 잡고 있었지만 여전히 개슴츠레한 눈으로 김 영감을 올려다보며 기이하게 웃었습니다. 크크크. 김영감, 자네가 나를 벌한다고. 크아. 강 처사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기 어린 웃음에 소름이 돋았지요. 달이 차면 기울고 물이 차면 넘치는 법, 오늘 본 것은 내일 잊혀지고, 잊혀진 것은 언젠가 다시 떠오르지. 크크. 강 처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더니 김 영감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말게. 서쪽에서 오는 붉은 기운이 모든 것을 덮을 테니. 그 말에 김 영감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처사를 내 집으로 데려가겠소. 상처를 치료해야겠구먼.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김 영감과 강 처사의 관계를 더욱더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 영감의 유일한 번니라 할 수 있는 윤참판이 그의 사랑방을 찾아왔습니다. 여복의 김영감. 자네에게 꼭 물을 것이 있네. 무엇인가? 며칠 전 있었던 일말일세. 나는 아직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네. 피도 눈물도 없는 자네가 어째서 그 강 처사라는 반편이에게 그토록 큰 돈을 써가며 뒤를 봐주는 겐가? 김 영감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이라서 그렇다네. 불쌍한 사람. 이 고을에 불쌍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자네답지 않아. 필시 다른 이유가 있을 터. 내게만이라도 솔직히 말해주게. 윤참판의 끈질긴 추궁에 김 영감은 잠시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그 일은 작년 늦여름에 시작되었다네. 김 영감은 작년 늦여름 지독했던 가뭄의 한복판으로 기억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온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강물은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날도 떼약볕이 살갗을 태울듯이 내리쬐는 날이었지. 나는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네. 고갯길을 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울 때였습니다. 길가 앙상한 나무 그늘 아래 누더기를 걸친 산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로 강 처사였지요. 물. 제발 물 한 모금만. 나는 망설였네. 허리춤의 찬물 주머니에는 귀한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 있었지만 저 더럽고 미천한 거지에게 선뜻 내어주고 싶지가 않았던 게야. 김 영감은 못 본 척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가 강 처사를 지나쳐 서너 걸음 옮겼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죽은 줄 알았던 강 처사가 벌떡 상반신을 일으키며 섬뜩한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크크크. 땅이 용의 비늘처럼 갈라질 때 하늘은 검은 눈물로 세상을 적시리라. 곧 목마른 뱀이 물을 찾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뭐, 이 미친놈이 떼약볕에 정신이 나갔나? 김 영감은 코웃음을 치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나쁜 소리는 이상하게도 귓가에 계속 맴돌았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막던 하늘에 갑자기 서쪽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장대 같은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 영감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땅이 용의 비늘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가뭄을, 하늘의 검은 눈물은 폭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추수를 끝낸 다른 농부들은 모두 멍석에 곡식을 널어 말리고 있던 터였습니다. 김 영감은 즉시 하인들을 풀어 자신이 쌓아두었던 곡식 더미에 덮개를 씌우고 물기를 텄습니다. 폭우는 거짓말처럼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고 고을의 거의 모든 집들이 말리던 곡식을 썩혀버렸지만 오직 김 영감의 곡식만은 멀쩡했지요. 그해 가을, 쌀값이 금값이 되면서 김 영감은 실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네. 그 자는 미친 거지가 아니야. 하늘의 뜻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실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김 영감은 강처사를 찾아온 고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작거리 주막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김 영감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강처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가장 조용하고 아늑한 뒤뜰 별채에 그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영감은 매일같이 좋은 술과 음식을 강처사에게 대접하며 그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처사는 여전히 매일 술만 마실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조급해진 김 영감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사 어른, 혹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다른 뜻은 없으신지? 강처사는 개슴츠레한 눈으로 김 영감을 보더니 그저 크크크 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술병을 기울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검은 새들이 해뜨는 곳으로 날아가거든 서쪽 바다의 수염난 춤꾼들이 슬피 춤을 추리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 영감은 그 알 수 없는 말을 종이에 적어두고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검은 새들, 해 뜨는 동쪽, 수염난 춤꾼, 슬픈 춤. 그러던 어느 맑은 아침, 김 영감은 무심코 하늘을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마리의 까마귀 떼가 마치 검은 구름처럼 동쪽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새들이 해 뜨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렇다면 서쪽 바다의 수염난 춤꾼은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바로 새우로구나. 슬픈 춤이라면 혹시 올해 서해의 새우잡이가 흉년이라는 뜻인가? 김 영감은 즉시 하인을 불러 말을 준비시켜 곧장 서해의 가장 큰 폭우로 달려갔지요. 그는 폭우의 객주들과 창고 주인들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외쳤습니다. 여보시오들. 작년에 담가두었던 묵은 새우젓이 있거든 내게 다 파시오. 값을 두둑이 쳐줄 테니. 김 영감은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털어 폭우마을의 새우젓이란 새우젓은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났을 때 강처사의 예언은 정확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해에는 이상하리만큼 새우가 잡히지 않았고 새우젓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새우젓 값은 순식간에 10배 이상 치솟았고 김 영감은 또다시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 영감은 강처사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늘 술에 취해 있던 강처사가 그날따라 섬뜩할 정도로 맑은 정신으로 김 영감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김 영감, 때가 왔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광기 대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김 영감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붉은 바람이 들판을 스산하게 스치고 땅을 일구던 쇠붙이가 주인의 피를 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말이었습니다. 김 영감이 그 뜻을 채 묻기도 전에 강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냥을 내놓게. 예. 만냥이라니요. 만냥은 그의 전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실로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그토록 큰 돈을 어디에 쓰시려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닐세. 바로 자네의 목숨값이야. 다가올 그날, 자네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 돈이 필요하다네. 선택은 자네 몫이야.
믿든 말든. 강처사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김 영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하던 김 영감은 동이 틀 무렵 마침내 비장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금고를 열어 은자 만냥을 꺼내 강처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여기 만냥입니다. 어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일세. 그런데 돈을 받은 강처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겠네. 이 돈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아마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야. 그리고 그날 오후 강처사는 만냥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평온했지요. 강처사가 말한 붉은 바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 영감이 미친 거지에게 사기당했다며 노골적으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김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봐. 재산 절반을 거지한테 줬다지. 평생 구두쇠로 살더니 막판에 제대로 홀렸구먼?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독초가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분노와 자책으로 술을 마시던 김 영감에게 하인이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나리. 그토록 찾으시던 강처사 어른이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김 영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대문으로 달려나가자 그곳에는 빗물에 흠뻑 젖은 강처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 영감, 붉은 바람이 생각보다 가까이 왔네. 내가 일러줄 것이 있어 돌아왔지. 김 영감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삼키며 강처사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처사 어른, 어디 계셨습니까? 그 만냥은, 제가 드린 그 만냥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만냥, 그 만냥 말인가? 크크크. 뿌린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우는 법, 자네도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곧. 그날 밤 김 영감은 강처사를 취하게 해서라도 만냥의 행방을 알아내려 했지만 그는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다가 결국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처사의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삐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지요. 김 영감, 만냥은 이미 자네 것이 아니네. 하지만 그것이 자네를 구할 것이야. 믿든 말든 때가 되면 알게 될 걸세.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까지 기다리게. 김 영감은 그 쪽지를 손에 쥔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강처사가 처음부터 자신을 속일 작정이었다고. 이 늙은 사기꾼 놈.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강처사가 다시 사라진 그날 이후 김 영감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한 줌의 온기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강처사에게 사기당했다는 분노와 배신감을 가엾은 농민들에게 화풀이하듯 터뜨렸지요. 이자는 나날이 높아졌고 빚 독촉은 더욱 혹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직한 머슴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요즘 아랫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전라도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쓸데없는 소리. 내 놈은 딴 생각 말고 곳간이나 잘 지키거라. 하지만 그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때는 1894년 초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된 작은 불길이 순식간에 온 삼남지방을 뒤덮는 거대한 들불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었지요. 동학군이 탐관오리들의 목을 베고 악덕지주들의 곳간을 턴다더라. 그 수가 수만이고 모두 붉은 머리띠를 둘렀다는데. 붉은 머리띠.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영감의 머릿속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듯 아찔해졌습니다. 강처사가 남긴 쪽지의 내용과 그가 중얼거렸던 섬뜩한 예언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 때까지 기다리게. 붉은 바람이 들판을 스산하게 스치고
땅을 일구던 쇠붙이가 주인의 피를 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김 영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처사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야. 돌쇠야, 당장 짐을 꾸려라. 피난을 가야 한다. 김 영감이 허둥지둥 금부치와 문서를 챙기기 시작했을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땅을 올리는 함성과 함께 수천 개의 횃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광장으로 돌아옵니다. 붉은 띠를 두른 농민군에게 끌려 나온 김 영감은 광장 한복판의 기둥에 단단히 묶였습니다. 김 영감, 내 놈이 백성들에게 지은 죄는 죽어 마땅하다. 내 놈의 피로 이 땅의 한을 씻을 것이다. 한 젊은 농민이 원한에 가득 찬 눈으로 죽창을 고쳐잡고 김 영감의 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죽창 끝이 그의 목에 닿아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영감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을 죽여선 안 돼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군중을 헤치고 달려나와 김 영감의 앞을 가로막고 외쳤습니다. 김 영감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그대들은 누군데 이 백성의 원수를 감싸는 것이오. 그러자 이웃마을에서 온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김 영감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넉 달 전쯤 애꾸눈의 곤보인 기이한 분이 저희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김 영감의 명을 받고 왔다고 했지요. 김 영감의 명을? 그렇습니다. 김 영감께서 그간 자신의 탐욕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뜻으로 보내셨다며 저희 마을의 모든 빈문서를 불태우고 가난한 집에는 돈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마을도 그랬소. 김 영감 덕에 굶어 죽을 뻔한 자식들을 살렸소. 우리도 빚을 모두 탕감받았소이다. 김 영감은 그 자리에 묶인 채 충격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강처사 어른, 당신이 내 돈 만냥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 이런 일을, 쪽지에 적힌 자네를 구할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영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구한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처절한 회한과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농민군의 우두머리는 한참을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성의 재산을 빼앗았으나 그보다 더 큰 것을 내어놓아 스스로를 구했구나. 좋다. 김 영감은 풀어주겠다. 허나 명심하라. 내 놈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운 저 백성들의 것이다. 포각이 풀리자마자 김 영감은 땅바닥에 무너져 내려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강처사 어른.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어른을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어른, 어디 계십니까? 그 후 김 영감은 남은 재산을 털어 전국을 떠돌며 강처사를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나타났듯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김 영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모으지 않았고 오히려 남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풀기 시작했지요. 마을에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하게 했고 의원을 초빙해 병든 자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의 변화에 놀란 윤 참판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정말 사람이 달라졌네 그려. 예전에 그 욕심쟁이 김 영감은 어디 갔는가? 김 영감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김 영감은 죽었다네. 강처사 어른을 의심하고 불신했을 때 내 마음도 함께 죽어버렸지. 그는 내 목숨의 은인이자 내 어리석은 영혼을 구원해준 스승이었네.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일입니다.
늦가을 해질 무렵의 고갯길, 한 젊은 목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것이라곤 아내가 싸준 마지막 주먹밥 2덩이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 한가운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 눈은 멀어 있고 얼굴엔 깊은 공보 자국. 바로 강처사였습니다. 젊은이. 배가 고프구나. 목수는 잠시 망설이다 주먹밥 2덩이를 모두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주먹밥을 받아 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쌀 서말이 들었구나. 이 주먹밥 2개의 쌀 서말에 무게가 들었네? 노인이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젊은이, 저 붉은 하늘이 보이나? 예, 보입니다. 100년 전에도 이런 하늘이 있었지. 그때 한 사내가 만냥을 들고 사라졌네? 그 만냥이 지금 자네 손에 있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나? 자네가 준 이 주먹밥 말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인의 너덜너덜한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누군가는 만냥을 움켜쥐고 누군가는 주먹밥을 건네지. 노인은 나머지 주먹밥을 목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자네 것이야. 원래 자네 것이었으니까. 노인이 절뚝거리며 안개 속으로, 붉은 노을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조함을 알려주십시오. 노인은 멈춰 서서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 중요한가?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건데. 해는 져도 다시 뜨고 주먹밥은 돌고 돈다네. 안개가 겉었을 때 길에는 목수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돌려받은 주먹밥 하나와 노인이 떨어뜨린 것인지 낡은 동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전에는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량일전, 만량일전. 만량은 곧 한 푼이라는 뜻이었지요.